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왜 좋아하냐면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만나거나 아니 통화만 해도 같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기운이 좋아서 저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빨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렇게 함께 있는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한국노인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년교육학회 지금 학회장으로 있습니다. 2호선이라고 합니다. 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거 안 하시나 했더니 결국 하시는군요. 꼭 한번 해야죠. 네, 네. 트레이드 마크로.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중노년 생각하면 될까요? 상담 또 가족 상담 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난다고. 제가 전에는 만나면 되게 항상 긍정적이고 뭐 성격도 좋고 막 했던 친구들도 보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나? 뭐 남편하고 뭐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 짜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던데 그런 거 없으세요? 저요? 네. 저도 짜증 나죠. 아주 짜증이 조금 날 때가 있고 꽤 날 때가 있고 아주 대박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야마가 확 도는 때도 있죠. 네. 그죠?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년,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서 유난히 짜증이 좀 많아지는 걸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게 나이랑은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 짜증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난다 싶을 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배가 고픈 건 아닌가? 인간은 배가 고프면 기본적으로 1차적인 욕구가 생겨나면서 나머지가 다 2차, 3차로 다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년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10중 8구 반 먹이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들면서 짜증이 난다 뭐가 됐든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짜증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정말 미해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이 문제에 대한 이 마치 화장실 갔다가 뒤를 해결하지 못한 느낌 또 나에게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이걸 흔히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이런 현실적 불안이 생겨나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은 이 감정을 계속 지속하는데 감정은 계속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가 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이게 4가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4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감정이 더 부가되는 영역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감정, 또 하나의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 또 이 내 짜증 상황이 또 다른 짜증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연속 효과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거든요. 현실적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밥도 먹었어.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짜증이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나만의 나도 잘 모르는 이 불안의 영역들 거기에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유기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왔던 큰 비극적 사건 아니면 어떤 일이 딱 터지게 되면 나는 그걸 도무지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고 또 실패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나는 경험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쫙 쌓이고 누적되면 나도 모르게 일종의 심리적인 안반 아주 묵처럼 물컹거리는 안반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상해고 또 썩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물씬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명확한 이 불안을 우리가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서보다는 청년기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중년기 넘어가면서 이 신경증적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 그 부분은 좀 어릴 때라던가 우리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공포와 같아서 유전적인 소인들이 꽤 있어요. 불안 DNA가?
이 불안 DNA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엄마가 불안이 높아. 자식들도 불안이 높은데 이게 어떤 상태나 상황을 통해서 학습된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타고나게 나도 모르게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도 습관이 되는 것처럼 불안도 습관이 될 수 있고 이어서 짜증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불안의 DNA가 있고 또 짜증의 DNA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기보다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중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면 보통 자식이나 뭐 남편, 부모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좀 많겠네요. 세상에 숨 쉬는 것들은 다 속색여요. 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잠깐 눈 멀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지금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있는 거고 심지어 부부는 사랑만 하고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기도 해요. 이 사람 내 남편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너무 쭈그러져 있는 것 같아. 그럼 약간 불쾌해요. 저만 쓰레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속상함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 자식은 잘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뭐 소외된다든지 자식이 나를 나몰라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약간 약 올르는 면도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만 존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부모도 자식하고 경쟁합니다. 얘가 나보다 이쁘다? 짜증난다? 전 정말 쓰레기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부모들 중에는 자식하고 경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있고요. 또 자식들은 경쟁 안 하더라도 여러모로 부모에게 또 근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돈의 팔촌 돌아가면서 아는 사람 다 속색이죠. 거기다 중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요. 위에서 내리 누르고 아래서 치 받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서 꾹 누르면 국물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고뇌의 즙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고뇌의 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단일 성질의 물질이 아니라 순수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뭉개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느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때가 중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날 수밖에 네. 없죠. 그 국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은 너무 많고 또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짜증이 너무 난다. 이유는 좀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이 알 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수양하라는 분 계시고 심호흡하라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심호흡하다가 열이 받으니까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상하라 그러는데 머릿속에 야마가 더 돌아.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비우라고 그러는데 네. 비워지지가 않아. 일명 배꼽 효과라고 그걸 부르는 거거든요. 네. 배꼽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배꼽이 더 생각나. 이런 상황이 생겨나니 저는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행동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짜증나 있는 이 공간에 머무르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내가 안방에서 자꾸 딴 생각이 나? 마루로 가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더 개방된 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시선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여러 공기들이 여러 접촉면을 갖도록 하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산책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푸른 잎을 본다면 눈의 시선의 자유로움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여러 흔들리는 장면을 본다는 건 나의 그 산만한 생각들이 오히려 흔들리는 것들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집중 효과를 내며 내 건강성이나 나의 안정성에 더 나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럴 땐 제일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시고 대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이 잠길 수가 있으니까. 가출 아니고. 가출 아니고. 외출. 네,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누적된 짜증이에요. 짜증이 계속 그래서 왜 어려서부터 짜증내는 애들은 커서도 짜증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이런 분들은 늙어도 짜증낸다. 아유.
이게 일종의 습관이 된 건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그럴 때는 저는 두 가지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짜증을 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엄마도 나한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내 배우자도 나한테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쵸? 짜증을 내 이렇게 애들도 하죠. 엄마는 왜 이렇게 짜증내? 아빠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적어도 윗세대, 지금 세대, 아랫세대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이건 굉장히 누적된 짜증이고 누적된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땐 물론 분석받으면 제일 좋아요. 분석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상담이나 전문가를 만나서 분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약간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짜증낸 사람은 그냥 짜증을 확 내서 짜증이 담겨있는 시간과 배출하는 시간 사이 간격이 아주 짧아서 본인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식화해야 돼요. 약간 내가 짜증을 내기 전에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의 느낌을 딱 알아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기라고 불러요. 약간 울컥하거나 아니면 약간 붉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하고 몸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듯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 다음 순간이 짜증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뭘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뭘 끼워 그 넣어요? 끼워 넣을 때 끼워 넣어야 될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때 오랫동안 누적된 짜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일 먼저 내가 짜증이 난다 싶을 땐 5가지를 하시면 좋아요. 5가지는 먼저 주변의 물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는 거. 4가지는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 3번째는 3가지를 이렇게 직접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옷깃도 좋고요. 그 뭐냐 감정을 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붙잡고 있고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가지는 냄새 맡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냄새 나는 게 있나. 그다음 1가지는 맛보는 거. 설탕도 괜찮고 사탕도 괜찮고 가벼운 캔디도 이런 종류 괜찮거든요. 껌도 괜찮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그라운딩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접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짜증 심한 분들한테 제가 상담할 때 이거 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짜증이 많았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무 예민하다 그래? 그렇다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꾸 화내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을 하지 왜 화를 내냐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왜 화를 내? 말을 하면 되는데 왜 화를 내?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애들도 네네. 그잖아요.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 특히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래서 소리 그래요? 지른다고 그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화나고 본인 되게 좀- 억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성이 높거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정말 화가 난 것과 화가 나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분들은 화를 냈을 때도 화가 난 걸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아요. 화가 안 났는데 화났다 그러고 화를 냈더니 났는데? 화를 안 냈다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증이 평소에 있어서 이게 약간 분노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은 먼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화가 안 났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고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네. 넌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는 건 너는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I am angry bird. 나는 angry bird구나. 화가 났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면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화가 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내 평소의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션 토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쿠션 토크라는 건 스몰 토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몰 토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인데 쿠션 토크가 되게 좋아요. 한번 우리가 왜 옛날에 당구 칠 때 뭐 쓰리 쿠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구 안 치셨구나. 쓰리 쿠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쿠션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쳐서 나오는 거. 그 네. 거칠 때 뭘 거치냐면 네. 우리가 왜 영어로 clear throat라는 말을 쓰는데 목청을 가다듬는다. 이러면 잠잠해져요. 아주 사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이게 쿠션 토크라고 하는 게 원래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외둘러 가듯이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그것을 말의 방식 말고도 이렇게 일종의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통해서 나를 한 템포 딱 짚고 거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쿠셔닝 방식이거든요. 대신에 하다 보면 남들이 제가 목 감긴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목 감긴 것처럼 보이는 게 내가 성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교수님도 화가 많이 자주 나시나 봐요.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캄다운이라고 하죠. 안정화시켜서 자기 스스로의 템포를 조절하고 말 방식도 바꾸어 보는 그 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이호선 교수님이 노인 심리 상담 네. 특히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이 들면 뭘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도 줄여라, 뭐 또 뭐 뭘 또 줄이라고 하죠? 싹 다 줄이라죠. 다 줄여. 네. 집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줄이라고 하는데 뭐 줄일 수만은 없잖아요. 네. 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나이 들면서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거, 욕심을 내도 될 만한 거 그런 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줄이라고만 하니까. 저는 요새 유튜브 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친구 관계 싹 다 손절하라 그러고. 네. 많이 봤어.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20세기하고 21세기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손절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60세, 우리 평균 연령 60세 환갑잔치 크게 하고 이런 세절에는 단순하게 살고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친구들 싹 다 손절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트랜스휴먼 시대를 살고 있어서 태어날 때는 분명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왜 재수없으면 200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갈 세월 속에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차피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년기 정도 되면은 떠날 놈들 다 떠났어요. 남은 거 한 줌이야. 그럼 욕심내도 되는 게 사람? 제일 먼저 욕심내야 되는 건 건강이에요. 기승전 몸뚱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다고 자식이 대신 아파주나요? 못하죠. 내가 아프다고 친구들이 나한테 괜찮냐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무엇보다 내가 통증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무엇보다 몸에 욕심낼 것.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를 트랜스휴먼이라 그러는데 지금 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인류가 다 몸 고쳐가면서 보다 장수하고 보다 건강하게 지능도 높여가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건강부터 욕심내셔야 됩니다. 영양제 먹을 거 싹 다 드시고요. 또 운동할 거 엄청 챙기셔야 돼요. 네. 영양제를 왜 안 먹어요? 네. 저는 영양제 전도사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트랜스휴먼 운동 아주 주창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면 난 안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사람이 자기 건강 관리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 양이 100알이 넘어요.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1억이 넘는다고요. 참고로 우리는 자산이 11억이 안 돼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우리가 볼 때 100알을 먹으면 약물 중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먹다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이 사람이 64세에 신체 나이를 딱 측정했는데 40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유명하죠. 막 공헌했죠. 거기다가 막 결과가 괜찮게 나오니까 막 뭐 전 세계 유수 방송사 기자들 싹 다 몰려갔잖아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배갈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빼가리야 먹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몇 개만 좀 찝어 주십시오. 같이 먹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일명 4가지 커즈와일 영양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게 첫째 오메가3, 혈관 건강. 네. 네, 두 번째가 비타민 D. 뼈 건강과 뼈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신진대사하고 네네. 정서하고 심지어는 지능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세 번째가 코큐텐, 일명 코엔자임 큐텐,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항산화제가 우리가 뭐 젊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노화 촉진은 반드시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요거는 인지질. 그래서 인지 저하도 막고 또 치매도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그 사람이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몸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일환이거든요. 그 노력은 욕심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전 욕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욕심내네요. 그러면 몸뚱이는 욕심내야 돼요. 얼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몸뚱이 내 건강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잖아. 요새 유튜브 보시면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10kg를 뺐어요. 뺀 게 이거예요. 어쩐지 엄청 예뻐지셨다고 생각해요. 홀쭉하잖아요. 네, 반쪽 됐어요. 반쪽이죠. 네.
근데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정말 괜찮은 게 인터벌 운동이라고 1분 걷고 1분 뛰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그 러닝머신에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1분 걷고 1분 뛰고 나 힘들어 할 때 반드시 무릎 보호대 하시고 제가 처음에 1분 걷고 1분 뛰고를 10분도 못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지금은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건강의 일련의 척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무조건 욕심내셔야 돼요. 아까 그분처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돈도 안 들으니까 괜찮네요. 아우 최고죠. 걷고 뛰고. 그럼요. 10분 걷고 아니 이거는 마치 뭐랄까 헬스장에 무료로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또 요새 맨손 체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좀 짜증나고 화낼 때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열받고 집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지고 인터벌 운동해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사는 게 복수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욕심내야 될 건 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나이 들면 오히려 고집이 좀 강해지면서 내 경험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만 해도 1인당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7만 5천 개였어요. 앞으로 2030년 되면 1인당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13만 개가 돼요. 그렇게 정보가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옛날에 20세기야 우리가 먼저 알고 빨리 알고 많이 하는 사람이 선생이고 부모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모두에게 지식이 열려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찾고 잘 찾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이 정보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 지식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지식하고 비교해보면 속도도 너무 빠르고 우리가 뭐 챗GPT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초등학교 1학년들 의무교육 받는다고 코딩을 하겠습니까? 코딩은 스펠링도 모르겠구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심리적 포만감을 가지면서 어른답게 관대함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누리고 그들과 함께 조우하면서 우리의 관대함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어른의 영역이고 나이 든 사람의 영역이고 저는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을 좀 땀냈으면 좋겠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막 빠르게 돌아가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전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서점 가시길 권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우리가 책을 탁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인다. 노안이 와가지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잖아요. 30분 이상을 못 봐요. 어른어른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전 숙독, 완독 제가 권하지 않고요. 잡학다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잡학다식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한 권을 다 읽지 마시고요. 10페이지만 읽으세요. 아무 책이나 골라서. 10페이지만 딱 읽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그 10페이지 안에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일주일을 그걸로 사는 거예요. 혹은 한 달을 그 문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삶이 안쪽에서 성장하는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이 문명과 똑똑해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꿀린다는 느낌 안 받고요. 이 심리적 포만감을 획득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무조건 어디가 있는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아무거나 읽어요. 어떨 때 만화도 읽고 어떨 때 그림책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10페이지니까 어떨 땐 그나마 읽다가 졸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 그 시절의 누적이 결국 우리는 지혜라는 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에 딱 집중이 돼서 해법으로 뚝 떨어지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른다면 이 메타인지를 넓힐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방법이고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들은 다 산업혁명 통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사람들은 IT혁명을 통해서 지금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 너무 있는 깊게 봤어. 눈 뜨니까 다 잊어버렸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활자는 실제 영상만 보는 것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2배 이상 사용합니다.
심지어 활자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행간의 그 상상력까지 동원하게 되면 거의 97%까지 사용하는 게 이 활자, 책을 읽는 것의 힘이거든요. 20세기 사람들은 20세기 방식대로 욕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위해서는 10페이지, 서점에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가신다면 저는 민방위나를 권해드립니다. 엥 울리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엥 울리면 서점, 엥 울리면 서점. 가셔서 자팍다식 10페이지만 보시고 한 단어 혹은 한 문장만 가지고 오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뒷담화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성찰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심리적 포만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가서 요즘 어떤 책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반드시? 네, 왜냐면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가 관심 있는 분야? 이거 재밌겠다 하는 거, 그 정도 좀 몇 장 보는 거? 그 정도 괜찮을까요? 관심 없는 분야도 괜찮아요. 어떤 관심 게 있나, 있는 분야는 뭐 저절로 손이 가니까. 네. 관심 없는 분야,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이런 거 있거든요. 서너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런 글을 또 쓰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네. 그건 마치 한 편의 칼럼을 읽는 것 같은 거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부담 없이 나들이 겸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아니 인생의 멘토는 전 활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꼭 살아있는 사람만 인생의 멘토가 되고 뭐 살아있는 인간 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활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사실상 나이 든 사람들에겐 멘토가 없잖아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보통 멘토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멘토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럴 시절에 이 활자 속에 숨어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상의 멘토들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누구도 이 시간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야 돼. 학원 다니듯 학교 다니듯 그렇게 서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오실 때 연락 좀 주세요. 저도 교보로 한번. 다른 분 오실 땐 저는 안 가려고요. 서점 한 4군데 뚫어놨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왜냐면 제가 그 광화문에 오전마다 갔는데 제가 광화문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강연할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광화문 그 교보문고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있고 다른 분들이 다 각자 책들 제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혹시 이러다가 거기를 제가 영원히 이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왜냐면 나만의 시간이니까 또 아니 또 책을 제가 또 사지는 않고 보기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4군데 중에 한 군데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심리적 단골이거든요. 저도 좀 오래됐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서점. 작가님 아니세요? 근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죠? 다른 분들 얼마나 안 가겠어요. 쓰느라고 있는 그런 거는. 걸로 그냥. 네. 그럼 세 번째 뭐 하나 또 욕심 또 낸다면? 나이 들수록 욕심내야 되는 세 번째는 관계예요. 돈은 욕심내도 없어요. 욕심내도 먹고 안 돼. 죽을 애도 없고 네.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나갈 일만 수두룩 빽빽이에요. 왜 이렇게 또 잔치는 많아? 아유, 관계. 정말. 예. 근데 많은 그 유튜브에서 관계 손절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정말 단기를 살고 죽을 때의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손절해라, 불필요한 관계 정리해라.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싹 다 이미 정리됐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관계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고 주변에 둘러보세요. 내 친구 손가락 5손가락 다 꼽을 수 있는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서 적어도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50이 넘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50이 넘은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지금부터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그룹을. 한 그룹은 뭐냐면 옛날부터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는 두 개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흔히 말하는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슈퍼 친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쇼버 프렌드라고 하는 삽친구라는 게 있어요.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게 물론 슈퍼를 같이 가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긴 해요. 근데 이 슈퍼 프렌드라는 건 정말 슈퍼맨처럼 늘 내 옆에 있는데 언제 만나도 편안하고 생각하면 그냥 든든해. 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지 않아도 그냥 그 친구에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슈퍼 프렌드예요. 근데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쇼버 프렌드라고 해서 쇼버이 영어로 삽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서 작가님께 새벽 2시에 찾아가가지고 작가님
내가 지금 저 시체를 하나 묻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작가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야, 삽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같이 묻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생애를 함께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 나의 목숨을 바꿔줄 수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우리가 쇼벌 프렌드라고 부르거든요. 삽 친구. 하이 삽 친구. 그런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옛날 이 친구 정말 좋았는데, 이 친구 늘 내가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또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진 친구 있었는데, 한번 갚아야 되는데, 갚으러 가시고, 보러 가시고,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 친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깃털같이 많은 날, 그게 나에게 주어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내가 떠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오겠어요? 그 친구는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느라고 서로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서 안부를 묻고 그의 문을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에. 그런 친구 기억이 나죠? 나요. 그렇죠. 예. 영상 편지 하나 하실까요? 늘 마음에 저한테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항상 도움이 되고 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멀어져 있는. 너무 멀어져 있어가지고 연락 오래 안 하고. 그래도 가끔 생각이 나면 네. 이렇게 약간 마음이 찡한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친구.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고맙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친구 더 늙어 있어요. 나도 늙어 있지만 그 친구 더 늙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면 그 친구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고마웠던, 신세졌던, 혹은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 만날 부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옛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20세기 얼굴들이에요. 20세기 얼굴들. 그 얘기는 우리가 20세기 직업에 75%가 사라졌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25% 안에 다시 40%가 또 없어져요. 20세기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낡고 녹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식 덩어리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낡은 지식을 갖고 더 낡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모르는데. 더 모르죠. 심지어 휴대폰도 못 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우리한테 우리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린 또 어떻게 안 보여. 그리고 휴대폰도 막 이 벽돌만한 거 들고서는 이렇게 막 넘기면서 혹 하고 보잖아요. 젊은 층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친구 욕심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나야 되는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에 비친 그 모습의 합이 나예요. 그게 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총총이 박혀있는 나에게 내가 비춰진 그 모습의 합, 그 모자이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존경의 눈빛일 거고 어떨 때는 비난과 경멸의 눈빛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사랑하는 눈빛일 수도 있고 여러 눈빛일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의 합이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얼굴인 거거든요. 그 사회적 얼굴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도 갖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과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자이크의 색이 달라지는 거고 젊은 층을 만난다는 건 만남의 부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지평도 넓혀지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접점이 다른 차원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역시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 눈동자의 주체들도 달라지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거라 전 잊지 마시고 나이 들게 되면 꼭 그 세 가지 내 몸뚱이에 대한 욕심 또 지식에 대한 욕심 그리고 친구 곧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심 꼭 내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X세대인가요?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X세대입니다. X세대죠. 네. 근데 MZ세대들한테 MZ세대라고 하면 자기들 또 싫어하더라고 또 왠지. 그쵸. 왜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여론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MZ세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하니까 요즘 MZ세대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들도 있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후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부하 직원들. 근데 이 지금 젊은 MZ 세대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 되게 많아요. 특히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같이 뭐 소통을 해야 뭐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굴러갈 텐데 너무 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안 해야 될 것들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전에 네. 작가님은 MZ랑 잘 못 지낼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 MZ 그 세대 후배들을 부하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미 끝났어요. 아. 부하도 아니고 예, 직원이라면 내가 사장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왜 MZ 하면은 삼요가 있다고 하고 그 이제 라떼 세대는 삼야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삼요 MZ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이제 라떼 세대가 삼야 라떼는 말이야 해보란 말이야 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웃긴데? 이게 완전? 세대 갈등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MZ들을 MZ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합쳐서 BX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백스세대나 아니면 MZ세대든 그걸 민지세대로 부르든지 간에 각 세대는 세대마다 자기 네이밍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수성,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문화를 구축해 가는 거예요. 저는 MZ세대들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MZ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를테면 M세대 같은 경우는 이때 출생자들이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 그리고 이때부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단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첫 세대예요. 일명 N4 세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세대인 건 N4 세대라는 것도 있지만 N4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전 판단하는데 하나가 썸이에요. 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뭐 이 노래 되게 웃긴 노래예요. X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볼 때는 아니 사랑하면 하고 안 하면 그치. 안 하지. 뭐 이 하는 썸이 뭐 하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장난하냐? 그치. 그런데 결국 이게 관계의 간을 보는 거거든요. 관계의 진공 상태 만들어 마음에 안 놓는 들어, 거예요. 마음에 안 안 들어. 들죠. 근데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이유가 있겠죠. 이 네.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썸이란 단어는 결국 내가 딱 관계의 간을 봐서 될 것 같으면 이 관계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가 버려요. 역량은 너무 좋고 스펙도 너무 좋고 가진 것도 너무 좋고 요새 MZ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청춘만으로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대가 거쳐가면서 외모들도 너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윗세대가 볼 땐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간을 받다가 훅 들어가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이럴까? 세대의 완벽주의예요. 이때부터 수능 거의 만점 정도 맞지 않으면 스카이를 못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다 루저처럼 생각하는 뭐 아니면 도세대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 보니 세대의 완벽주의 옆에는 반드시 강박이란 단어가 붙죠. 완벽주의, 강박이란 말 그 접에는 반드시 불안이 살려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전반에 깔려 있는 이 불안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의 양태 중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n분의 1이거든요. 각자 살아가면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각자 알아서 자기 먹을 거 알아서 챙기는 거. 그래서 뭐 내가 낼게. 우리가 X세대 때 많이 배웠던 영어 중에 This is on me.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호구다.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각자 먹은 거 각자 알아낸 일명 합리의 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요청하는 바가 6대 공정이 보통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강의하는 건데 그게 뭐 경청이나 존중이나 뭐 행동이나 뭐 능력주의 보상 뭐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할 건 아니지만 따지고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 왜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무조건 페이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이들이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윗세대가 볼 땐 본인들하고 적절성 본인들의 그 적응성을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윗세대는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MZ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MZ라고 불리는 걸 싫어한다? 이건 MZ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내가 M세대고 당신들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우리는 X세대, Z세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뭘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다만 왜 거기에 부정적인 네이밍을 하느냐, 부정적인 라벨을 붙이느냐, 부정적인 문장만 만들어내느냐, 이게 사실 볼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M세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절망의 세대죠. Z세대는 보세요. 이 Z세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가 터졌어요. 이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추억을 갖지 못한 세대예요. 조금 있어서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대학을 갔지만 친구 없는 대학생활, 캠퍼스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의 종말인데 또 21세기는 또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애매한 시기에 태어나서 안 됐다. 안 됐죠. 요 세대, Z세대를 일명 상실의 세대라고 불러요. 절망의 세대인 M세대와 상실의 세대인 Z세대. 그 뒤로 태어난 알파 세대들부터는 신났어요. 얘네들은 다른 인류거든. 머리에 반도체 꽂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류예요. 요 M세대하고 Z세대의 그 세대 간 간격에 끼어 있는 그 낀 세대의 그 비극적인 시선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교과서대로 배운 거를 요청한 바에 대해서 그 윗세대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니까 MZ는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얘기해서 교과서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착한 아이처럼. 이런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MZ세대와 함께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 반말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너무 오픈 이야기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70대 남자분이 20대 남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이 20대 청년이 뭐라 그랬냐. 싫어 늙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 같은 데도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이고 오늘 처음 봤고 그리고 당신도 한 표, 투표하면 한 표고 나도 한 표인데 당신이 나에게 왜 반말하냐. 또 내 부모도 나 어렸을 때 나에게 존댓말했다. 이런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랫세대를 약간 함부로 하거나 그러니까 윗세대가 볼 때는 친밀감이에요. 근데 아랫세대가 볼 때는 낯선 자에게 반말을 하는 건 무례함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이게 세대가 서로를 만나는 문화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대 차이는 안 날 수가 없어요. 세대 차이 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다만 서로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반말하면 안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새는 MZ들끼리 그냥 알바하잖아요. 알바할 때 또래를 만나도 우리가 보통 말 쉽게 트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간에 오케이 할 때까지 반말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거 있죠? MZ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새 회사에 가면 직급 싹 다 없어졌죠. 요새는 옛날에 부장, 뭐 차장, 대리 뭐 이렇게 쭉 갔잖아요. 요즘은 프로, 매니저, 뭐 책임 이런 방식으로 싹 다 직급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바뀌면서 그 전에 팀에서는 나의 상사였던 사람이 다른 팀으로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내 부하 직원으로 들어가요. 그치. 이게 막 짬뽕이 되니까 아예 직급 자체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이런 그 어떤 합리성 그리고 일종의 효능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런 능률을 중심으로 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데 이렇게 얘네들은 평생을 성장했던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이 불쾌감의 첫 번째가 무례함이에요. 무례함의 그 대표 주자가 반말이고요.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성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도 충분히 배우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아니죠. 두 번째 있죠. 네. 질문의 방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이 질문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요새 인터넷도 그러고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고 뭐 어려워요. 제가 박사인데 소용이 없어. 박사고 뭐고. 박사고 나발이고 그냥 뭐 봐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기억도 안 나지만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정돈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 좀 저기 김대리 아니면 뭐 김프로 이것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든 이거 좀 해줘든지 간에 친하다 치고 이거 좀 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째, 반말해서 땡이고, 두 번째로는 노력을 안 해서 땡이에요. 어떻게 질문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MZ세대가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 그런데 깔끔한데? 무차별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소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당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시공간 속에서 내가 호의로 당신을 도울 수 있지만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모든 과정을 채우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는 걸 아니라는 걸 그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것 좀 해와요. 이러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MZ세들은 이걸요? 이거를 그냥 제가요? 왜요? 이렇게 그 요가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그게 위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MG하고 함께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러죠. 업무 분장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의 일, 여기까지는 당신 일. 이 업무가 선명해야 책임도 선명한 거고요. 이 책임이 선명해야 나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일명 MZ들은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야 내가 나이 좀 더 먹었는데 반말을 못하냐? 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질문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떨죠. 저도 가끔씩 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협업하면서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요. 맞춰야죠, 서로. 그리고 우리는 MG 도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MG들 잘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 지금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네. 그 두 가지만 좀 하면 그래도 웬만한 소통 될까요? 아니, 안 되죠.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상 이슈예요. 보상. 보상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반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질문의 방식도 예전처럼 하면 안 되지만 보상도 옛날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아이들과 혹은 후배들과 함께 직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보면 발군이야. 누가 봐도 아주 뭐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또 이 적토마가 다그닥다그닥 달리면서 우리를 막 쫙 이끌어가는. 우리 후배 작가들 그런 애 있으면 너무 예쁘죠. 너무 그냥 뭐 진짜, 진짜. 그냥 이직할까봐 절절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이직해요. 이렇게 유능한데 왜 우리랑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주제가 이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게 보상 이슈예요. 보상은 이를테면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주의에 맞춰서 이 능력만큼 보상해 주는 거. 일면 우리가 옛날에 인센티브,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니까. 그런데 성과급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창구거든요. 요즘 MZ들 저는 창조성이 인류의 극에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할메니얼이라는 것도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잖아요. 할머니들에게 받았던 심리적 안정감을 문화적으로 자기 소환해서 자기의 불안을 낮추는 방식인데 그래서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이잖아요. 할머니 몸빼 가져오고 수정과 가져오고 맞아요. 자개장 가져오고 약과 가져오고 그렇죠. 흑임자 가져오면서 이걸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어냈어요. 또 거기다 K-컬처, K-팝 세계 정상 만들어냈죠. 이렇게 능력 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 나의 능력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가로채기 하면 안 된다는 것. 나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위쪽에서 마치 나의 이름은 없어진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흔적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배에 지나간 자리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휙 가져버리는 거 완전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성질이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직장 선배로 있는데 이들에게 뭘 선배로서 우리가 월급을 올려주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성과 가르치지 않고 그 성과에 반드시 이 사람이 했다는 걸 실명제 넣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식이 M세대, Z세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이걸 잘하잖아요. 뭉뚱그리지 마시고 그냥 잘한 자식이 해준 것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박수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전 회사에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명제를 통해서 회사 그 시스템 안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고 그리고 승진 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승진을 좀 못한다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얘가 잘한
잘한 거를 묵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치사한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MZ들이 막 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두 번째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인생 선배가 할 수 있는 건 공개 칭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작가님께서 만약에 MG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민지 세대라서 민지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내가 여기까지는 할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도와줬어요. 그래서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알려줬어요. 네. 그때 딱 끝나고 나죠. 네. 그때 그거 알려줘서 그때 일이 너무 잘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부장님 아니면 저기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민지 프로가 이걸 알려줘서 너무 잘 끝났다고. 공개 칭찬이라고 하는 건 이의 공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드높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혀로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늙어도 혀는 잘 안 늙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새치어로 이 사회적 구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느 시점에 내가 이를 높이고 어느 시점에 이를 낮출지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의 발을 들어서 그 사람이 드높아지도록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보상이에요. 이걸 저는 공개 칭찬이라고 하는 거라 잘한 사람이 있다? 브라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잘 돼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승진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리고 걔가 아팠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쓰레기예요? 아니죠. 다 그거는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굴욕이고 어느 시점에 굴욕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후보가 나보다 잘 된다는 건 나는 내가 그만큼 못된 걸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상사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심리적 굴욕을 사회생활하면서 갖췄다면 저는 그분을 어른이라고 좀 그렇게 부르고 네. 싶습니다. 그 친구도 그거를 존경할 거예요. 그럼요. 마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잊지 않고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자, 우리가 그래서 MG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무례한 방식의 요청 말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을 보여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가로채기 하지 말고 오히려 보상에 각별히 신경 쓸 것. 이 세 가지 기억하신다면 MG들과 live forever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